서울 도심, 퇴근길 차량 불빛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던 저녁. 박지우는 혼자 밥을 먹고 있었다. 결혼 5년 차, 남편 도연은 늘 바빴다. 아니, 바쁘다며 그녀 곁에 없었다. 처음엔 이해했다.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라며 밤샘 회의와 출장은 일상이었다. 하지만 5년째 지우는 언제부턴가 혼자인 부부로 살고 있음을 깨닫고 있었다. 결혼기념일, 생일, 어버이날, 도연은 단 한 번도 함께하지 않았다. 그는 늘 사과했고 늘 다음을 기약했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다. 그날 저녁도 마찬가지였다. 지훈이 직접 만든 갈비찜을 상 위에 올려놓던 순간 도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 회식 잡혔어. 미안해. 많이 기다렸지?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그의 메시지에 이제 화도 나지 않았다. 그저 무감각했다. 갈비찜 냄새가 아파트 전체에 퍼졌지만 식탁엔 그녀 혼자였다. 늦은 밤 도연이 들어왔다. 향수 냄새, 웃음기 가득한 얼굴, 그리고 습관처럼 지어낸 피곤한 말투. 오늘 진짜 힘들었어. 갑자기 본부장님이 회식을 잡으셔서. 지우는 말없이 물을 내밀었다. 그 순간 도연의 와이셔츠 주머니에서 흰 종이 한 장이 떨어졌다. 지훈이 무심코 줍다가 멈췄다. 서울 성림병원 외래 진료 확인서. 수신자 장도연 진료 항목 정신과 스트레스 검사 날짜 2주 전. 지우는 깜짝 놀랐다. 도연은 병원에 다녀온 적이 없다고 했었다. 심지어 그녀는 그날 도연이 부산 출장을 갔다고 믿고 있었다. 이거 뭐야? 도연은 표정이 굳었다. 아, 그건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잠깐. 하지만 지우는 확신했다. 거짓말이었다. 그날 그는 부산에 없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몇 번이나 이런 식의 모순이 반복되었다. 잠든 도연의 옆에서 지우는 휴대폰을 들었다. 남편이 베개 밑에 숨겨둔 두 번째 폰이 갑자기 떠올랐다. 예전 한번 통화 중일 때 전화가 울렸는데 그가 흠칫 놀라며 침대 밑으로 급히 집어넣던 기억. 그 순간을 외면했지만 이젠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다. 지우는 이불을 들쳐 침대 밑을 살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진동이 울리고 있었다. 손끝으로 느껴진 차가운 메탈의 감촉. 두 번째 폰이었다. 그리고 이게 그녀 인생의 문을 다시 여는 첫 번째 열쇠가 될 줄 그때는 몰랐다. 지우는 두 손으로 휴대폰을 쥐고 거실로 나왔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잠든 도연의 숨소리는 평온했지만 그녀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지문 인식. 처음엔 열리지 않았다. 다시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결혼 생활 5년, 도연이 무심코 눌렀던 패턴을 떠올려 지우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기억자 모양. 화면이 켜졌다. 손끝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지우는 마치 도둑이라도 된 듯 소리 없이 숨을 삼켰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문자 앱이었다. 연락처 이름도 저장되지 않은 번호들. 그런데 메시지의 말투는 낯익었다. 익숙하고 친밀한 말투였다. 오늘도 늦게 들어가겠지? 그 사람은 모른다며? 응. 완벽하게 속이고 있어. 걱정 마. 우리 집에 놓고 간 셔츠, 다음엔 가져갈게. 그 여자는 바보야. 아직도 내가 출장 간 줄 알아.
지우는 손에서 폰을 놓칠 뻔했다. 셔츠? 우리 집? 그 여자는 바보야? 문장을 되새길수록 숨이 멎는 듯한 고통이 몰려왔다. 그녀가 결혼 생활 내내 의심하고도 부정했던 것. 바로 외도. 그녀는 이어 사진 폴더를 열었다.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 도연의 옆에 있는 젊은 여성. 지훈보다 한참 어려 보이는 얼굴. 지훈이 모르는 장소. 그리고 그들 사이에 놓인 아기 침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몸이 떨리고 손끝이 저려왔다. 그토록 원했지만 갖지 못했던 아이. 그녀는 병원에서 유산 후유증으로 임신이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도연은 아무렇지 않게 괜찮아. 우리 둘만 있어도 충분해라고 말했었다. 그 말이 다 거짓이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들고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순한 얼굴, 고요한 숨소리. 그 얼굴이 그토록 낯설게 느껴진 건 그가 두 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나의 이름. 그러나 두 개의 집, 두 개의 얼굴, 그리고 두 명의 여자. 지우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고 거실로 나왔다.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는 대신 노트북을 열었다. 서울 성림병원 정신과 진료 확인서, 그리고 두 번째 폰의 위치 기록, 메시지, 사진들을 하나씩 정리해 저장했다. 나만 멈춰 있었네. 속삭이듯 중얼이며 그녀는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바로 이혼 전제 재산 분할 청구서 양식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깨달았다. 남편의 거짓말은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다. 그는 또 다른 인생을 살고 있었고 자신은 그 그림자 안에 숨겨져 있던 첫 번째 피해자였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와이셔츠에 넥타이를 매며 습관처럼 지훈에게 말했다. 오늘은 좀 늦을 수도 있어. 본부장이랑 저녁 약속이 있어서. 지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늦지 마요. 입꼬리를 억지로 올려 미소를 지었지만 속은 끓고 있었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지우는 서재로 달려갔다. 남편의 책상 서랍, 문서 파일,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 있던 서류 봉투. 장도연, 장태훈. 그 순간 가슴이 멎는 듯했다. 두 개의 이름이 적힌 서류. 한쪽엔 장도연, 다른 쪽엔 장태훈. 주소도 달랐고 연락처도 달랐다. 지우는 인터넷에 장태훈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한 중소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등기부등본 상 주소는 어제 사진 속 아기 침대가 있던 그 아파트였다. 말도 안 돼. 그녀는 무릎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장도연, 장태훈, 같은 얼굴, 다른 삶. 지우는 변호사를 찾았다. 한 달 전 친구 소개로 들은 가사 전문 변호사 사무실. 이중신분 사기입니다. 혼인 중에 다른 인격으로 생활하고 재산도 별도로 운용했다면 민사뿐 아니라 형사소송도 가능합니다. 지우는 손에 든 증거들을 꺼냈다. 두 번째 휴대폰에서 복원한 메시지, 사진, 진료 확인서, 두 개의 이름이 적힌 공문서, 그리고 남편 명의로 등록된 다른 주소의 부동산 등기부등본.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이건 단순 외도가 아닙니다. 명백한 신분 위장 및 재산 은닉입니다. 지우는 묻는다. 만약 저 사람이 모든 걸 숨기고
두 가정 사이를 오갔다면 저와 결혼한 이 삶 자체가 가짜일 수도 있나요? 변호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렇습니다. 지윤 씨는 그림자 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날 밤 지윤은 혼자 와인을 따랐다. 창밖에 불빛이 아파트 벽을 타고 흐르고 있었다. 그동안 자신이 살았던 이 삶이 허상이라면 그녀는 누구였던 걸까? 그리고 남편은 정말 두 개의 인생을 의도적으로 설계한 걸까? 아니면 무엇인가 더 깊은 비밀이 숨어 있는 걸까? 그 의문을 아는 채 지우는 다음 목표를 정했다. 그 여자, 사진 속 남편과 아이를 함께 안고 있던 여자. 그녀를 만나야 한다. 모든 진실은 거기에서 시작될 것이다. 주말 아침, 지우는 또박또박 낯선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다. 남편의 또 다른 이름, 장태훈 명의로 등록된 아파트. 그곳이 바로 사진 속 아이의 방이 있던 그 집이었다. 단정한 트렌치 코트를 걸치고 차를 몰았다.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곳은 신축 타운하우스 단지. 이중 보안 게이트와 단정한 정원이 눈에 띄었다. 도어락 앞에 서자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녀는 손에 쥔 봉투를 꼭 잡았다. 안에는 남편의 이중신분증, 사진, 병원 기록 사본이 들어 있었다. 누구세요? 초인종을 누른 지 10초도 되지 않아 문이 열렸다. 지우는 숨을 삼켰다. 문을 연 여자는 사진 속 그 여자였다. 긴 생머리에 단정한 원피스, 맨발의 실내화. 그녀의 품 안에는 생후 10개월 남짓 돼 보이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지우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다. 죄송하지만 혹시 장태훈 씨 댁에 계신가요? 여자의 표정이 굳었다. 지금 외출 중인데 누구시죠? 그 순간 아기가 여자의 품에서 울기 시작했다. 여자는 아기를 달래며 조심스레 말을 이었다. 혹시 회사분이신가요? 요즘 회사에서 남편 찾는 분이 많아서. 회사? 지우는 속으로 되뇌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번도 사내이사라는 말을 꺼낸 적이 없었다. 항상 중소건축설계 사무소의 팀장이라고 했었다. 아니요. 저는 그 사람의 아내예요. 말이 떨어지자 여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을 다물지 못하고 가만히 지윤을 바라봤다. 그리고 이내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아기 장난감으로 가득했다. 벽엔 가족 사진도 걸려 있었다. 남편의 아니, 그 남자의 환한 웃음과 그 여자의 포근한 눈빛, 그리고 그 사이에 안긴 아기. 지우는 그 앞에 서서 물었다. 언제부터였죠? 당신 그 사람과 언제부터 함께 살았나요? 여자는 떨리는 손으로 컵을 쥐었다. 3년 전이에요. 우리는 사실혼 관계예요. 법적 혼인은 안 했어요. 그 사람이 전처와 이혼 소송 중이라고 말했거든요. 지우는 피식 웃었다. 전처요? 저요. 아직 이혼한 적 없어요. 여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아이도 낳았고 우리 집도 같이 꾸몄어요.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여기서 자고 갔고 명절마다 부모님 댁에도 데려갔어요. 지우는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 사람은 두 삶을 살았어요. 회사도 이름도 심지어 주민등록번호조차 다르게 만들어 놨어요. 당신만 속은 게 아니에요. 나도 5년 동안 철저히 속았어요. 그 순간 아기가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아기를 안고
소파에 주저앉았다. 지우는 조용히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다. 이건 그 사람의 정체에 대한 증거예요. 당신도 알아야 하니까.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문을 나섰다. 눈앞이 흐려졌다. 바람이 불었다. 그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렸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제 그녀는 안다. 이 싸움은 단순한 외도도 이혼도 아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서울 서초구의 한 로펌 사무실. 창밖으론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지만 지윤의 눈빛은 서리빨 같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문서들, 그 가운데 놓인 것은 형사 고소장 초안이었죠. 피고인 장도현 혹은 장태훈. 이중 신분을 활용해 두 개의 삶을 살며 민법 제840조에 의한 혼인 파탄 사유, 그리고 형법상 신분 사기 및 재산 은닉 혐의가 적용 가능합니다. 변호사의 설명은 더 이상 어려운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우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죠. 그녀는 이제 피해자가 아닌 행동하는 고발자가 되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지우는 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 장도연의 부동산 명세서와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다른 이름과 다른 주소 기록을 확보했죠. 완벽해. 이 정도면 도망칠 수 없을 거야. 서류철을 덮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수신자 장도연.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도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야? 지우는 잠시 침묵한 뒤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혼하자. 그리고 고소할 거야. 넌 이제 내 남편이 아니라 법의 심판을 받을 피고인이야. 뭐라고? 도연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만, 무슨 말이야? 고소는 또 무슨? 너 두 개의 이름으로 두 여자의 인생을 망가뜨렸어. 나는 바보가 아니야, 도연 씨. 이제부터는 법정에서 만나자. 그 말과 함께 지우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기자에게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 단독 이중신분 사기, 두 집 살림 중소기업 이사. 장도연의 실체 내용엔 그동안 모은 증거와 사건 개요가 정리되어 있었죠. 며칠 후 온라인 뉴스에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두 얼굴의 사내이사, 장도연 씨 아내 몰래 이중생활 의혹. 인터넷은 술렁였고 도연이 일하던 회사는 긴급 징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지우는 회사 앞 커피숍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훈아, 나야. 목소리는 다급하고 거칠었습니다. 도연이 지금 사표 냈대. 회사도 기사 보고 난리야. 그 사람 내가 고소했단 거 알고 미쳐버릴 것 같다고 소문났어. 지우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난 지금까지 너무 오래 그림자 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조용히 침대에 앉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침묵의 결혼 생활, 그 모든 순간이 무너져 내린 자리에 이제는 정이라는 이름의 벽돌을 다시 쌓고 있었죠. 그리고 그날 밤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지우는 문자를 오래 바라보다가 휴대폰을 끄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습니다. 이제 반격은 시작됐습니다. 법정 복도는 적막했다. 흰 형광등 불빛 아래 지우는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앞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7형사부라 적힌 편말이 걸려 있었고 문 안에선 곧 남편. 아니, 이제는 피고인 장도연이 모습을 드러낼 예정이었다. 박지훈 씨 맞으시죠? 젊은 검사가 다가와 고개를 숙였다. 오늘 1차 증언 많이 긴장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으신 자료가 워낙 명확해서 증언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긴장되지 않아요. 오히려 시원해요. 제가 얼마나 어두운 터널에 있었는지 이젠 다 보여주고 싶어서요. 잠시 후 법정의 문이 열리고 피고인석에 도연이 입장했다. 검은 양복, 초췌한 얼굴, 덥수룩하게 자란 수염. 지우는 그를 알아보았지만 동시에 낯설다고 느꼈다.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맞나? 재판은 시작되었다. 검사가 기초사실을 낭독하고 지훈의 이름을 불렀다. 박지훈 증인,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섰다. 박지훈입니다.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아내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가 또 다른 이름으로 또 다른 여성과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5년 만에 알게 됐습니다. 법정 안이 술렁였다. 지우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꺼내 들었다. 이것은 그 사람이 사용하던 두 번째 휴대폰입니다. 여기엔 타 여성과 주고받은 문자, 아기 사진, 그리고 장태훈이라는 이름으로 병원에 등록된 진료 기록이 있습니다. 판사의 눈썹이 꿈틀렸다. 장태훈이 피고인의 다른 이름이란 말입니까? 네.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초본에서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두 개의 삶을 살며 저와의 혼인 관계를 기만했습니다. 지우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분노가 서려 있었다. 피고인은 제게 무자식 부부로 살자며 아이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선 다른 여자와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났을 때 피고인석의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한마디 변명조차 하지 않았다. 검사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증인께서는 이 고소를 통해 무엇을 원하십니까? 지우는 짧게 대답했다. 진실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리고 제 존재를 그림자에서 꺼내는 겁니다. 그날 재판이 끝난 후 도연은 처음으로 지훈을 향해 입을 열었다. 지훈아 미안해. 하지만 그녀는 미소만 지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의미 없어. 당신은 날 그림자처럼 취급했지만 난 빛 속으로 나왔어. 다신 그늘로 돌아가지 않아.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그림자는 법정 바닥 위에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재판이 끝난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박지우는 처음으로 병원 말고 도서관 말고 그 누구도 아닌 자신만을 위한 하루를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던 토요일, 그녀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그리고 당신이었던 나에게. 그녀는 써내려갔습니다. 결혼 첫날 도연의 손을 잡고 웃던 순간, 유산 후 울고 있는 그녀에게 조용히 손을 얹어주던 그의 손길, 그리고 괜찮아. 우린 둘만 있어도 되라고 말했던 그날 밤,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모든 기억이 전부 거짓은 아니었을 거라고. 아직도 어딘가에서 자신을 비난하고 있을 과거의 자신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죠.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네가 바보여서도 아니고 네가 사랑했기 때문이야.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내리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꽃이 핀 가로수 아래 아이와 손을 잡은 모녀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아니었을까? 작은 중얼거림에 눈물이 차올랐지만 이번엔 울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을 열자 마주선 사람은 뜻밖에도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바로 도연의 또 다른 여자, 윤소희였습니다. 안아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 그녀의 눈엔 말 못할 사연이 담겨 있었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고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 사람 최근에 병원에 입원했어요. 정신과 진단받았어요. 이중생활에 대한 죄책감, 공황장애 결국 무너졌나 봐요. 지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늦었죠. 너무 늦었어요. 소희는 망설이다 작은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건 그 사람이 남긴 메모예요. 법원에 가기 전 당신에게 꼭 전달해 달라고. 지우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죠. 지우나, 너는 그림자가 아니었어. 내가 감당하지 못한 태양이었어. 그래서 숨었어. 미안해. 지우는 메모를 접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이 가라앉아 있던 분노와 슬픔이 아주 조금씩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소혜 씨, 그녀가 말했다. 우리 둘 다 피해자예요. 이제 더는 그 사람 때문에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요. 두 사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혀 닮지 않았지만 똑같이 상처 입은 두 여자가 서로의 그림자를 감싸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제목이 달랐습니다. 다시 나로 시작하는 삶. 5월의 햇살은 유난히 따뜻했다. 병원 옥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오는 그 자리에서 지우는 작은 화분 하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화분은 그녀가 혼자 살기 시작한 날 마트에서 사온 이름 모를 초록 식물이었다. 뿌리라도 살아있으면 다시 자랄 수 있겠지. 그녀는 그날 그렇게 자신에게도 말을 걸었다. 그리고 지금 그 화분엔 연두빛 새잎이 조심스럽게 피어나 있었다. 지우는 지난주 마무리된 재판을 떠올렸다. 장도연은 유죄를 인정했고 재산 은닉, 신분 사기 혐의로 징역 2년형,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윤소혜 또한 피해자로 인정받아 처벌은 받지 않았다. 마지막 공판날 도연은 증언대에서 이렇게 말했다. 전 두 여자의 삶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사랑을 가진 게 아니라 두 사람 다 망가뜨린 겁니다. 지우는 그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직 판사의 말만 가슴에 새겼다. 피고인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저버리고 타인의 인생을 기만했습니다. 이는 용서받기 어려운 죄입니다. 재판 후 지우는 혼자 여행을 떠났다. 휴가를 낸 것도 핸드폰을 끈 것도 처음이었다. 제주도의 바닷가를 걷던 어느 날 그녀는 돌담 아래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작은 메모를 남겼다. 나는 이제 나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갑니다. 지우는 병원으로 돌아와 새로 배정받은 환자들과 이전과는 조금 다르게 대화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병력과 증상만 들여다봤다면 지금은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고 마음을 먼저 살폈다. 그녀의 삶은 달라져 있었다. 더 단단해졌고
더 유연해졌다. 그리고 어느 날 저녁 그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남자를 보았다. 태윤, 윤소희의 아이, 도연의 아이. 그 아이가 소희의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지훈 선생님, 소희가 다가와 웃었다. 오늘 태윤이 예방접종 있는 날이에요. 혹시 선생님께 맡겨도 괜찮을까요? 지훈은 아이의 눈을 바라봤다. 전혀 미움도 원망도 없는 눈. 그저 맑고 해맑은 생명.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래요. 잘 왔네, 태윤아. 오늘 선생님이랑 멋진 모험하자. 아이가 웃었다. 그 웃음에 세상의 모든 상처가 한순간 아물어지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다. 나는 그림자가 아니다. 나는 빛이고, 나는 이름이고, 나는 이제야 비로소 나로 살아간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다. 이제 진짜 봄이 왔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그림자 남편은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상처가 치유되고 누군가의 용기가 마음에 닿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